자, 편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리네요. 왜 그럴까? 아니, 화면 조정합니다. 네. 네. 다시요. 화면이 다 안 보이네요. 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또 건강을 살리는 인체 시스템의 비밀 2권으로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가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1주차 혈액과 혈관, 2주차 위와 장, 그리고 3주 간과 신장, 또 심장과 폐, 뇌와 눈과 귀, 머리 쪽, 또 뼈와 척추, 기둥, 또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고, 또 피부와 면역, 변형세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이런 부분들 배웠고, 그리고 우리 몸의 정체성, 남녀 생식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네. 자, 우리 10강, 우리 몸의 먹이, 영양소 그랬어요.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또 단백질 뿐만이 아니라 뭐 지방, 탄수화물 뭐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요. 식이섬유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일단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도 중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먹어야 힘을 쓰죠. 어,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 에너지는 바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물론 음식도 물, 공기, 음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염되거나 더러운 공기를 마셨거나 또 영양소가 없는 가공된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돼서. 그래서 독소만 쌓이고 몸이 힘들어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예, 신경 써야 되는 영양소가 뭔가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그러죠. 이 열량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로 불리는 조절소 그랬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게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들이 있고 또 분자 구조를 알아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분자 구조를 알아내지 못했는데 뭔가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총칭해서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분자 구조가 뭔지 모르니까 합성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분자 구조를 알아야 합성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어, 이 합성해 내죠. 비타민 같은 경우들은. 근데 이제 어, 구조를 모르는 색깔 영양소 같은 경우들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열량소는 열을 내는 영양소, 조절소는 태워주는 음, 영양소를 조절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탄단지는 열량소,
비타민 미네랄은 조절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도 부산물이 나와요.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또 물, 또 젖산 등의 부산물이 만들어지고 지방이 태워지면 지방이 분해가 되면 어, 담즙과 지방 소화 효소 리파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지방이 입자가 크잖아요. 잘게 쪼개야 장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지방산으로 분해되면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되죠. 지방이 쪼개지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다 지방의 일종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지방이 이 탄수화물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시죠? 지방이 지방으로도 되고 단백질도 또 일부 지방으로 변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쌓이면 중성지방이나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또 단백질이 쪼개지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20개의 아미노산 정도.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요소와 요산 같은 노폐물이 생겨요. 이런 노폐물들은 간과 신장에서 해독 처리를 하죠. 그 해독 처리를 잘 못하면 그것도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영양소 조절소가 모두 필요한데 자연식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껄끄러운 부분에 조절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미를 먹고 통곡물 대신 정제된 밀가루를 먹는데 부드럽고 씹지 않고 금방금방 먹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실제 입 넘김은 좋은데 소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절소. 조절소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영양소들이 제대로 쓰이질 못해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돼서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태워지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독소로 쌓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소화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소화 상태에 따라 다 틀려요. 장 상태에 따라 틀린 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잘 아시잖아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콩을 먹고도 제대로 흡수될 수도 있고 고기를 먹고도 흡수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체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양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음식이 영양소로 바뀌는데 그 영양소가 내 식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입 가리잖아요. 음식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것만 먹거든요.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러다 보면은 접하지 못한 음식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들을 결핍시킬 수 있어요. 그 결핍된 영양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에 뭐가 부족하지라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부족한 영양소를 먹죠. 우리가 건강식품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그 안에 구성 성분들이 뭐냐, 뭐가 부족하냐에 따라서 칼슘을 먹기도 하고, 셀레늄을 먹기도 하고, 단백질을 먹기도 하고, 오메가3를 먹기도 하죠. 그래서 부족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족한 거를 내 몸에 어떤 게 잘 흡수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식품에서 무조건 한 주먹씩 먹잖아요. 아니고요. 내 식습관을 분석을 해서 내가 평소에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내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족한 영양소가 칼슘이라면 칼맥디가 나한테 맞는지 칼디가 맞는지 식이섬유라면 어떤 식이섬유가 내 몸에 잘 흡수가 되는지 또 유산균이라면 유산균도 다 똑같지 않거든요. 유산균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 몸에 맞는 게 뭔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마이랩을 측정해서 내 몸에 좋은 그런 유산균들을 골라서 먹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이렇게 골라서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비타민 C를 따로 먹어야 될지 칼슘 마그네슘만 먹어야 될지 밀크시슬을 따로 먹어야 될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전문가예요. 그죠?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잘 흡수되는지를 골라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이제 그걸 알면 어, 훌륭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일단은 영양소를 섭취할 때 중요한 게 자연 음식에 유래한 것들이 좋겠죠, 그죠? 자연 음식에는 하나님께서 열량소와 조절소를 다 배합을 잘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먹으면 흡수가 좋은데 우리가 가공 과정에서 또 비슷한 걸 카피하는 과정에서 어, 완전한 식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 기술로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천연 유래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합성 비타민보다는. 어, 영양소를 먹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환경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면서 오염된 환경에 살면서 토양도 오염됐지, 공기도 오염됐지, 물도 오염됐지, 온 지구상에 많은 것들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어, 예전에 오염되기 전에 생태계에서 나왔던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족해진 영양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영양소를 먹는데 가급적 천연 원료 기반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시중에는 대부분 합성 비타민이 많아요. 합성 비타민은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이죠. 대부분 옥수수 전분에 일부 석유계 찌꺼기인 콜타르와 이렇게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요. 음, 그래서 합성 비타민을 많이 만들죠. 근데 사람들이 천연과 합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먹는데 싼 걸 먹죠. 광고 많이 하는 걸 먹죠. 음. 천연 비타민은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식물 영양소들과 보조 물질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비타민을 먹을 때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 먹으면 이렇게 오줌을 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오줌 색깔이 어때요? 노랗죠. 어. 그 이유는 뭐야? 잘 소화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색소가 빠져나오든가.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음식을 먹으면 오줌색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약이나 고강도, 고농도의 합성 비타민을 먹으면 오줌색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합성 비타민은 그래서 비타민 C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합성 비타민 그러면 1000ml, 뭐 2000ml 이러잖아요. 그죠? 고농도잖아요. 근데 자연에서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1000ml를 만들 수 없어요. 음. 고작 만드는 게 뉴트라이트에서 그 아세로라고 그게 200ml잖아요. 그죠? 그것도 천연으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천연 원료가 좀 섞여 있으면서 그렇게 된 거지. 예, 그래서 그 고농도들은 전부 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농도 좋아하지 마세요. 소화흡수도 잘 안 될 수 있고. 또 합성 비타민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존제 같은 것들로 물론 비타민 C 합성은 보존제가 필요 없을 거예요. 비타민 C가 썩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합성 비타민 C 독성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다. 물고기 실험을 해봤더니 물고기가 죽더라. 합성 비타민 C 녹인물에. 음, 안시간극 나트륨 보존제라고 그랬죠. 우리 저 오픈건강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합성 비타민 C 뭐 좋다며. 그래서 뭐 수용성이기 때문에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 잔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물고기 실험을 했더니 물고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안 좋은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덩치가 크고 다른 음식도 먹으니까 물고기처럼 그렇게 죽기야 하겠어요. 그죠? 근데 물론 비타민 C도
어떤 과공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이 합성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농축된 비타민 C조차도 독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이 뭔지 뭐 그걸 알아야 영양소를 제대로 선별할 수 있잖아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 비타민제. 과연 기존의 합성 비타민제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공장에서 어떤 출발 물질에다가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합성 비타민이고요. 천연 비타민은 천연물을 가져다가 공장에서 끓이는 겁니다.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즙을 짤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단순한 화학적인 공정이라기보다는 추출하는 공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천연 비타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비타민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탕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비타민 C 주위에 다른 영양소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합성 비타민제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게 차이인데요. 천연물에 추출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비타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물질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항산화 기능이 강하다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체 내에서 흡수하고 대사되고 변화되는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천연 비타민이 합성에 비해 체내에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천연과 합성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당연히 천연을 먹겠죠. 합성을 먹겠어요. 근데 이제 가격을 보니까 합성이 워낙 싸니까 그리고 고농도라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고농도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농도면 흡수율이 확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뭐 비타민 C가 뭐 600ml, 하루에 600ml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론적인 거고. 근데 왜 1000ml를 만들어요? 왜 2000ml를 만들어요? 흡수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죠? 이제, 음, 메가로먹,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마추어들이 그 성분을 뭐 잘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태워보는 거예요. 천연 유래 물질이면 종이 타는 냄새, 식물 타는 냄새가 나요. 그죠? 근데 합성 비타민이라면 시꺼먼 연기나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왜? 그 원료가 뭐예요? 석유 합성물이에요. 코알타르 같은 것들. 그 비닐 타는 냄새나 고무 타는 냄새, 이런 거. 또 물에 녹여본다. 물에 녹이면 이 식물 유래면 물에 풀어지면서 녹차 맛 같은 것들이 나야 돼요. 그죠? 근데 쓴맛이 난다. 그러면 이제 합성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성분 표시를 보면 무슨 과일 추출물, 아세로라 추출물, 무슨 추출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천연 비타민 가능성이 크고 화학 기호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것들 써 있다. 그럼 전부 합성이에요. 합성 비타민 C는 왜 주의해야 될까? 시중에 합성 비타민 C, 그 비타민 C의 화학적인 용어가 아스코르빈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써 있는 게 무조건 합성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의 학명이 아스코르빈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옥수수 전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콜타르를 배지로 해서 뭐 거기에 뭐 이렇게 그 화학적인 공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 성분 구조는 같아요. 평면적으로 비타민 C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비타민 C는 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100%. 근데 천연 비타민은 비타민 C가 일부 있고 다른 부산물들도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산물들이 비타민 C의 효능을 높여서 흡수율을 높여주는데 합성 비타민 C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단일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가 어렵다. 근데 난 비타민 C를 먹는데 컨디션 되게 좋아졌는데
그러면 그 비타민 C가 들어갔어요. 그거를 소화 흡수시키는데 보조적인 요소들이 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타민 C를 계속 먹잖아요. 비타민, 합성 비타민을.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그 안에 있는 이렇게 흡수를 도와주는 어떤 물질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흡수를 잘 못하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먹었는데 이렇게 좋던데 잠깐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써 있으니까 장기 복용할 때는 몸속에 보조 성분이 없으면 비타민 C가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비타민 C를 합성 비타민이 왜 더 시중에 많을까? 뭐 당연히 대량 생산이 쉽고 원가가 낮아요. 특허가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독점할 수 있어요. 근데 천연 비타민은 원료 확보가 일단 어려워요. 그죠? 뭐 유기농이니 어쩌니 뭐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허를 내주지 않아요. 천연 성분이 무슨 특허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굳이 생산을 하지 않는다. 어, 그리고 국민들이 어리석잖아요. 광고해야 되고 돈으로 이렇게 하면 음, 유명한 모델들 앞세워가지고 합성 비타민 뒤에 뭐 옥수수밭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그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하면 저게 거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먹죠, 그죠? 실제 2008년도에 덴마크의 의과대학에서 합성 비타민 이렇게 섭취자들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16%가 빨리 죽더라. 합성 비타민의 독성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뒤엔가 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없어지고 막 그랬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저거 알려지면 제약회사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다 저런 거 합성 비타민을 처방하죠. 근데 합성 비타민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하지를 않죠, 그죠? 내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아, 자연 음식은 영양소 조절소가 다 들어있는데 현대인들은 조절소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는 우리가 자연에 가까운 원료로 보충해줘야 된다. 그래서 해독, 또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굳이 합성 영양제를 쓸 필요가 없다.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양제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잘 맞고 흡수가 잘 되고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먹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자연유래 영양제들이 좋을 거예요. 그죠? 합성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거죠. 어, 합성 비타민을 먹지 않고. 그리고 실제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합성 비타민 소화 흡수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 오장육부를 살리는 대표형님. 그럼 영양제 오장육부 중에서 내가 어디가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먹어야 돼? 잘 헷갈린다. 그러실 수 있어서 제가 그 경험에 따라서 영양제들을 좀 해드리면 그래서 가급적 영양제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어, 그나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인증이 됐더라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화학 부영제나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식약처에서 인정한 다 좋은 건 아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품질 관리를 잘하는 건강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오장육부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 영양소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이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 또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위, 장에서 흡수되고 간, 해독하고 그리고 신장과 폐, 그래서 신장에서는 뭐 부신, 또 방광,
또 해서 소변으로 빠지고 폐로 가서 심장, 피부 쪽에 돌고 전신으로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전신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돌아요. 돈 다음에 비장에서 피를 걸러내고 걸르고 부족한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서 다시 간으로. 이게 사이클이에요. 전체적으로. 위는 보면 위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효모, 수화 효소, 효모, 그리고 어, 천일염, 나트륨, 위산이 HCl이잖아요. 염화수소잖아요. 거기에 염화, Cl이 NaCl의 Cl이에요. 화학염 말고 천일염. 화학염은 석유에서 만든 거. 또 장은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유산균. 또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불용성과 수용성 섞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장이 뜨거운 사람, 찬 사람에 따라서 식이섬유가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을 쓰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유산균도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밤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 있다고요. 그게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도 똑같아요. 근데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버 비치가 맞는 사람, 파우더 식이섬유가 맞는 사람. 그거를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은 섞어 먹어요. 그죠? 그 체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간담은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 밀크시슬, 뭐, 이스트 B 같은 경우도 위에서 쓰이지만, 간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타민 B 플러스, 어, 칼맥디, 또, 또, 우리, 뭐죠? 음, 그 식품 중에서 비타민 B군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더블 X도 들어가 있고. 신장은 칼슘, 마그네슘이 주된 영양소예요. 칼슘, 마그네슘. 어, 부신이나 성장, 음, 호르몬 쪽에, 이 호르몬 쪽에서는 중요한 영양소가 아연이에요. 제가 아연이 다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실제 보면 아연이 결핍되어져서 호르몬 쪽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신장이 나쁜데 칼슘, 마그네슘 무조건 좋냐?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신장이 나쁜데 칼슘, 마그네슘 때문에 나빠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라는 거예요. 어, 다른 영양소로 신장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영양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방광은 방광벽 안에 오줌독, 그 물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광이 이제 이게 근육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오줌이 요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산화시켜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중요하죠. 자궁이나 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방광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위도 늘어나는 거 아시죠? 자궁도 늘어나요. 근데 신축성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자궁이죠. 응? 자궁이 근육이 되게 두꺼워요. 우리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육이 약해지면 위가 약해지듯이 방광이 약해지듯이 자궁도 약해지는 거예요. 비타민C가 중요해요. 음. 또 폐는 점막이잖아요. 그래서 점막 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카로티노이드. 폐는 점막으로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은 오메가3, 혈액, 혈관 이런 부분들. 또 뭐 셀레늄이 도움될 수도 있는데 오메가3로 상당 부분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 영양소로 놓은 거예요. 피부 비타민 C, 콜라겐 뭐 이런 거, 근육, 피부 이런 거 다 비타민 C, 혈관 비타민 C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전신, 뇌, 눈, 귀, 코 뭐 이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뇌 영양소, 눈의 영양소 여러분들 아시죠? 음. 귀의 영양소 아시죠? 어. 이명, 뭐, 메니에르, 뭐,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에 영양소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코, 호흡기, 손, 발, 뼈, 생식기관. 그리고 비장. 비장도 비타민C의 보고예요. 비타민C가 많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비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피 걸러주는 데라 그랬잖아요. 피가 모여서 거기서 걸러주고, 어,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훼손된 것들 전부 치우고 뭐 이런 것들이 항산화가 많이 필요해요.
항산화가 비타민 C도 부족하고 비타민 E도 부족하다. 그러면 뭘 넣어야 돼요? 비타민 C를 넣어야 돼요. 비타민 C가 비타민 E의 산화도 일부 막아줘요. 그리고 골수, 예, 부족하다. 그럼 뼈대가 허약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철분, 엽산 이런 것들 많이 피를 만들어내는데 적혈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철분, 엽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양소다. 그래서 내가 신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칼슘, 마그네슘. 폐 안 좋아요. 그러면 비타민 A 뭐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대표 영양소는 다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일단 그 정도 하고 체질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식품 그 섭취 습관에 따라서 부족한 영양소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걸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넣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은 주 영양소는 아니지만 인체 대사와 기능 조절에 중요하죠. 태워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량 필요한 게 아니고 극히 소량인데 체내에서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체내 합성이 되더라도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필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타민은 좀 더 들어가 보면 물에 녹아서 흡수되는 수용성, 물에 녹는 수용성이 있고 기름에 녹아서 흡수되는 지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비타민 B군과 C예요. 지용성은 아덱, 그래서 비타민 A, D, E, K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에 녹아서 흡수되는데 기름 흡수, 지방 흡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A, D, E, K가 부족할 수 있겠네. 이걸 떠올리셔야죠. 그죠? 자, 비타민의 종류, 역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타민의 종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비타민 A, B, C, E, U, K. 정말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타민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비타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항비료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제입니다. 엔진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정말 출력 증강제라고 하죠. 수험생이 밤새워 공부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야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 아니면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산화 비타민 혹은 항노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비타민 A, C, E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항산화 비타민은 우리 몸이 유해산소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엔진의 마모와 손상을 줄여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바로 이 항산화, 항노화 비타민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면역 비타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암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많은 비타민제 중에서 어떤 비타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면역 비타민. 종류를 콕 찍어서 C. 비타민 C, 오경수 씨는요?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왜 앉아있어요 지금. 네. 지금까지 비타민은요, 알파벳 순서대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학점도 A 학점을 좋아하시죠? A가 제일 중요한 거.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비타민 D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앞으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 비타민 D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하버드 피라미드를 한번 보실까요? 별도로 여분의 비타민 D를 복용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하버드는 왜 이렇게 비타민 D를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를 했을까요? 바로 이 비타민 D가 우리의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암을 막아주는 중요한 항암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는 지난 20년간 암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점을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육류를 좋아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공통점 이외에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감기나 결핵과 같은 질환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아세요? 한여름 햇볕에 아이들을 태우면 겨울에 감기를 앓지 않는다고요. 바로 그 한여름 햇볕 덕분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도 많이 걸리지요.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 비타민 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바로 비타민 D가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가장 이상적인 혈중 비타민 D의 수치는 30입니다. 아직 한국인들 중에서 이 30을 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30이라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비타민 D 섭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영양제도요,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주는 영양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비타민 D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첫 번째 영양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비타민 D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선택해서 들으시기 바라고. 이 비타민 D가 중요하니까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겠죠? 자, 비타민 A 정리를 하면 비타민 A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했죠. 눈 충혈될 때 비타민 A 중요하죠. 또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이 점막을 강화시켜 주잖아요. 점막 면역. 그 면역 그러면 점막이 떠올라야 돼요. 대부분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방어가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도 다 그렇잖아요. 입에서 항문까지도 다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점막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카로틴. 자궁 점막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임신할 때 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임신 잘 못해요. 피부 건강. 피부도 점막층으로 되어 있죠. 그죠? 생식 기능. 남성의 정자 생성, 여성의 배란주기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여러 가지 중요하죠. 점막 영양소로 대표적으로 비타민 B와는 비타민 A는 카로틴 플러스 또 BDH 블렌드의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 계열에 있죠. 그죠? 비타민 B1, 티아민이 있고, B2, B3, B5, B7, 9, B12 이렇게 있죠. 비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B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피로 비타민, 그래서 간 영양소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태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메가리가 없어요. 이렇게 힘을 못 써요. 그게 태워주는 영양소다, 비타민 B. 그래서 간 때문에 힘을 못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간 영양소, 비타민 B.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비타민 B1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현미보리, 콩, 잡곡류, 견과류 등에 풍부하다. 그래서 백미 중심으로 먹는 사람은 비타민 B1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두통, 또 손발저림,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 그래서 탄수화물 탄단지 대사할 때 저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주로 탄수화물. 또 비타민 B2는 세 개다. 그리고 손발도 피부에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타민 B3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계략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B3는 니아신 또는 나이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탄단지 대사에 관여해서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탄단 지방을 태워주는 조절소 역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비타민 B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타민 B3 따로 먹고 B5 따로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B5는 따로 있지만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준다. 또 술 마시는 사람이 부족하기가 쉽겠죠. 알코올 분해가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코올 분해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비타민 B3가 부족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비타민 B1이 부족한 사람은 빵 좋아하고 탄수화물, 백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비타민 B1이 많이 고갈되겠네. 그럼 저게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비타민 B3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술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 B3가 많이 고갈될 수 있어요. 과자 좋아하는 사람들. B5는 이미에 정말 진절머리 성분이 판토텐산 그래서 이 기술이 에너지 생성 3대 탄단지 대사에 중요한데 이건 특별히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 신경전달 물질 생성 부신 기능 유지 뭐 이런 부분들에도 이 호르몬 쪽 계통에서도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거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B5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관련해서 있는 사람들 비타민 B5 도움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B6, 피리독신 그래서 이것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를 해요. 아까 비타민 B바는 탄수화물이죠. B6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고 중간에 있는 건 다 탄단지예요. 그죠? 대사. 비타민 B6가 부족한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 좋아하면 단백질과 아미노산 대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타민 B6가 고갈이 돼요. 비타민 B6가 고갈이 되면 거기 뭐가 써 있어요? 뭐 혈당 조절 이런 것들도 있고, 보면 육식을 많이 하면 결핍되기 쉽다. 밑에 부분 있죠? 이게 혈관 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B6가 부족해서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타민 B7은 비오틴이라고 하는데 탄단지 관여. 근데 특별히 얘는 모발이나 피부, 손발톱, 그래서 피부, 손발톱 거칠해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타민 B7을 권하면 좋겠죠. 머리 빠지고 이런 사람들. 또 비타민 B9은 엽산. 그래서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이다. 혈중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한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아까 혈관이 딱딱해지게 하는 원흉이 호모시스테인이에요. 이건 육류 단백질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저게 많이 이렇게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타민 B5 부족해도 호모시스테인 분해 못해요. 비타민 B9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타민 B12 코발라민 그래서 요게 부족하면 적혈구 생성이 잘 안 돼서 빈혈이 있을 수 있다. 이제 특별히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거는 간,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콩팥 등에 많다. 그래서 육류에 좀 있고 콩팥에 있다. 그래서 식물만, 채식만 좋아하는 사람이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라고 하는데 콩이나 팥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결핍되면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빈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엽산, 철분 엽산 부족해도 빈혈이 생기네. 코발라민이 부족해도 빈혈이 생기네. 또 아연이 부족해도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연이 적혈구의 세포막에 그게 부족하면 적혈구가 찌그러지면서 터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콜라겐 생성한다. 여러분들 이 비타민 C가 아까 비타민 D를 강조했는데 비타민 D는 햇볕을 보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중요한데 피부, 혈관, 힘줄, 뼈 그러면 혈액에도 관여해요. 비타민 C가 항산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죠? 혈관, 힘줄, 인대, 뼈 모든 조직에 콜라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생성하는데 비타민 C가 중요해요. 그러면 혈관이 자꾸 터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코피 나고 뭐 피 흘리고 이런 사람 뭐가 부족해요?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는 정말 중요하다. 좀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아들아
그 추출물 들어가 있는 비타민 C 이런 것들 좋죠, 그죠? 뭐 철 흡수, 상처, 스트레스 완화, 유산균을 증식할 때도 비타민 C, 장내 산도를 조절해. 산이잖아요, 그죠? 응. 산을 발행할 때 유산균들이 많이 증식을 하는데 그 산 처리해 주는 게 비타민 C이기도 하다. 지방대사, 암세포 도움된다. 당연히 항암 비타민이기도 하죠. 비타민 D 아까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죠? 비타민 D는 지용성이다. 칼슘 대사를 돕는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이 있을 때 비타민 D가 들어가야 칼슘 흡수가 돼요. 뼈를 만들어요. 칼슘 흡수. 또 면역 기능 아까 얘기했죠. 감염 질환에 잘 걸린다. 감기 부족하면 근육, 심리적인 건강 이런 부분도 비타민 D가 중요하다. 비타민 E는 우리가 오메가3로 대표되는 BDH 블렌드, 뭐 파셀레늄 E, 갈 E, 뭐 이렇게 E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활성산소를 억제시키고, 근데 지용성이라고 얘기했죠. 심혈관 질환, 면역 기능, 피부, 눈 건강 이런 쪽에 다 중요한 영양소다. 오메가3는 특별히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비타민 E는 오메가3에 항산화를 시켜서 비타민 E를 집어넣죠. 천연유래 비타민 E를 집어넣는 게 중요한데 합성을 집어넣죠. 오메가3 선택하는 기준 영상 보겠습니다. 누구나 오메가3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오메가3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좋은 원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까다로운 제조 기술까지 남다른 노하우와 과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950년대 뉴트릴라이트 창립자 칼렌보그는 누구보다 앞서 바닷속 자연 성분에 주목, 직접 제작한 연구선 아카니아호를 타고 알래스카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유기농 농장을 가꾸듯 바다에서도 청정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트릴라이트 오메가3의 역사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뉴트릴라이트 오메가3의 원재료는 해양 생태계까지 고려하여 엄선한 곳에서 얻고 있습니다.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노르웨이 피오르드 연안과 영양이 풍부한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태평양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뉴트릴라이트는 깨끗한 자연 원재료에서 얻은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을 그대로 담아 자연에 가장 근접한 오메가3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빛과 공기에 산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거의 모든 공정을 진공 상태로 진행하여 공기 접촉을 막고 30분마다 캡슐 체크로 품질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등 WHO 권장 기준보다 더 많은 중금속, 세균 검사 항목을 스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좋은 원재료를 찾아내는 노하우, 원재료 속 자연 성분을 다룰 줄 아는 섬세한 과학. 뉴트릴라이트가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오메가3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메가3를 오메가3답게 뉴트릴라이트. 이건 탈퇴. 그리고 이제 이거 해가지고 탈퇴하면 되는 거지.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오메가3는 비타민 E로 항산화 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재 159페이지에 보면 이 오메가3가 산패가 잘 되거든요. 여러 근데 번 틀고 온라인 교육도 들어서 알고 나가. 그 위에서 보면 천연 비타민 E라고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화학 기호로 써 있어요. 알파 다시 토코페롤. 이게 천연 비타민 E예요. 알파 다시 D 다시 토코페롤 이렇게 써 있어요. 성분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비타민 E하고 그리고 이제 합성 비타민은 알파 다시 L 다시 토코페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L이 레보의 약자인데 거기 합성 알파 다시 DL 다시 토코페롤. 토코페롤 비타민의 화학명인 줄 아시죠? 거기에 L이 붙어 있으면 DL이 붙어 있으면 이거 다 합성 비타민. 합성 비타민은 싸구려예요. 천연 비타민은 비싸요. 그래서 오메가3 이런 거 양질에 보면 비타민 E 함유 보면 합성 비타민으로 전부 도배되어 있어요. 시중에 대부분 것들은. 그리고 비타민 E가 아니고 비타민 B 섞여 있다 뭐 이런 걸로 광고해가지고 항산화인데 비타민 B군을은 기름이 항산화되지 않아요. 싸구려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이제 합성 비타민 B군을 넣어서 그렇게 광고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코페롤도 합성이 있고 천연이 있네. 그 뒤에 보니까 천연인과 합성을 구분할 줄 아시면 좋겠고 이게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이 아까 중금속에 오염이 돼 있고 유해 화학물질에 오염이 돼 있어요. 이 중금속을 걸러내는 거는 비용이 좀 덜 들어요. 근데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 수준이 들어가야 걸러낼 수 있어요. 그걸 다 걸러내야 양질의 어유가 돼서 그래서 비타민이 오메가3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가 장담컨대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오메가3 있잖아요. 허당이에요. 별로 효과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 오메가3 먹어도 소용없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그게 이해가 가요. 왜? 좋은 오메가3 만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산소 접하지 않아야 돼요. 반도체 공정처럼.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이 그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오메가3 먹으니까 손발 저리고 뭐 혈관에 기름 녹여내고 뭐 이런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비타민 K, 오메가3 만드는 게 굉장한 기술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비타민 K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이 비타민 K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혈액 응고 시키는 걸 못해요. 혈액 응고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출혈. 뼈 건강, 뼈에 칼슘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칼슘에 들어가려면 아까 비타민 D도 필요하지만 비타민 K도 필요하다고요.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뼈가 부실해져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중에서 비타민 K를 억제시키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피 터지고요. 뼈가 부실해져요. 피 터지고 뼈 부실해지면 혈관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혈액 엉망되죠? 혈관 엉망되죠? 뼈 엉망되죠? 그러면 몸이 망가지죠. 심혈관 건강, 암 예방 같은 거에 비타민 K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비타민 A는 뭐 야맹증, 시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비타민 B, 비타민 B2 이런 것들은 피로하다. 구내염 생긴다. 입에 자꾸 염증 생긴다. 비타민 B2가 부족하다. B3도 구내염을 일으킬 수 있다. B5, 판토텐산, 비타민 B6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 플러스도 있고 또 이스트비도 있을 수 있고 판토블렌드도 있을 수 있고 밀크시슬도 이런 게 일부 들어가 있고 더블엑스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B7, 비오틴, 엽산 아시죠? 코발라민, 그래서 비타민 B12, 비타민 C, 아세로라, 비타민 D, 비타민 D, K, 비타민 E, 오메가3, 비타민 K 이런 영양소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타민 C 괴혈병, 괴혈병이 혈관 터지는 병이에요. 피 자꾸 흘리는 병 아니에요, 그죠?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것들 미네랄의 종류 좀 많이 지나갔어요. 비타민이 무기질 3 내지 4% 정도 차지한다. 뼈와 치아를 만들고 혈액 속 산소 운반, 미네랄이 신경전달, 소화효소, 삼투압 조절 이런 생리작용을 담당한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원활히 한다. 뭐 해서 대표적으로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철분, 아연 쭉 있어요.
미네랄 결핍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오픈 강의실에 많이 보여드려서, 그죠? 대략 아시죠? 그래서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이 된다, 안 된다? 비타민처럼 안 돼요.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흡수돼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흡수율도 먹으면 20% 미만이다. 특히 그 중에 칼슘과 철분은 흡수율이 더 낮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합성은 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칼슘제 골다공증이 있어서 처방받고 하면 이 흡수가 안 돼요. 저런 것들이. 먹어도 소용이 별로 없어. 위기능만 떨어뜨리고. 칼슘,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 미네랄 부족의 대표적인 게 칼슘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현대인들이 고기 먹죠, 유제품 먹죠, 밀가루 먹죠, 술 좋아하죠, 탄산음료 좋아하죠, 커피 좋아하죠, 인스턴트 좋아하죠. 그러면 칼슘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칼슘은 뼈와 치아, 신경전달, 근육수축, 혈액응고 이런 것들. 그래서 칼슘은 쉽게 얘기해서 비타민 C와 똑같아. 혈액에, 혈관에, 뼈에 다 작용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와 칼슘은 꼭 먹어줘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메가3. 그래서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이거는 늘 필요한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칼슘 중요하죠. 뼈 건강, 신경전달, 혈액응고. 그래서 칼슘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가 당장 무너져요. 혈액응고 잘 안 돼서 출혈이 잘 돼요. 코피 잘 흘리고. 혈관 건강 나오죠. 그래서 혈액이 산소화되면 체액의 pH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서 혈액의 pH를 맞춘다고 그랬죠. 그 뼈에서 녹여나온 칼슘이 돌아다니면서 산소와 만나면, 활성산소와 만나면 산화칼슘이 돼가지고 석회가 돼서 혈관벽에, 방광에, 신장에, 전립선 혈관에 박히는 거예요. 또 어깨나 유방에, 유선에 박혀요. 그게 석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혈관을 막게 할 수 있겠네. 칼슘은 어디서 얻어내야 돼요? 칼슘 원료. 예전엔 소뼈, My name's Kevin Gallenbeck, and I work in research 우유 and 이런 데서 development 만들었었어요. for Nutrilite in California. Our specific responsibility is the plant materials that go into Nutrilite products. The decision was made a couple of years ago to work on the CalMag D product, and when you look for plant materials for that, it's a little bit different. But we work with suppliers, and through our NutriCert program, we are able to go in and look at how they do things and assure that it fits our philosophy. I got to go visit this area. 아이슬란드, and it's in Iceland. 북극의 It's 아이슬란드 actually a rather 섬 remote 주위에 area. 오염되지 In this 않은 case, you have the proper conditions in the 해양 oceanic area 지역에서 where the algae grow 미세 and deposit 조류에서 the calcium. We 칼슘을 refer to as 얻어요. seaweed 해조 calcium. 칼슘. 이거는 On the 식물성이에요. ship, what they did is they put in a GPS navigation system so that they can very precisely 그래서 go 환경 to just the 오염시키지 areas 않기 they want to go 위해서 to harvest the GPS material.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As 가서만 the alga 채취를 grows 한다고 and 얘기했어요. breaks off over time, it's piled up in these very 미세 large 조류가 deposits. 시간이 지나면 We're able to go 부서져서 in and mine those 해적이 돼요. deposits and provide 그 a calcium 석회화된 source 해조류를 from plants that's 채취한다. rather unique. You 이게 don't find 식물유래 that 칼슘 in many 원료예요. places. 그래서 소화 흡수가 상대적으로 잘 되죠. We feel 깨끗한 like the seaweed 해양에서 또 calcium 하니까 material really fits in with the Nutrilite philosophies of best of nature and best of science, and we think makes the best possible product to help people live better lives. 자, 그래서 칼슘 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칼슘이 좀 한다 하면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그것도 안 하고 조개 어패류에서 한다는데 조개가 인근에 이렇게 오염된 해양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추출한 칼슘들을 쓰는데 뉴트라이트는 아이슬란드
북극해역의 천연 생태가 보존되어 있는 쪽에 미세 조류들이 퇴적해서 석회화된 그런 칼슘을 이렇게 해서 그걸 녹여서 칼슘제로 만든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칼슘은 탄산칼슘, 구연산칼슘. 탄산칼슘은 가격이 저렴해요. 위산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 소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산이 많이 나와야 탄산 칼슘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연산 칼슘은 조금 가격이 높지만 위산과 무관하게 비교적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성 칼슘이에요. 다 탄산 칼슘 제조 과정을 볼까요? 석회석이라는 것을 고온으로 처리해서 생석회를 만들어요. 그 물과 반응시켜서 석회유를 얻고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면 침전시키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져요. 이 탄산칼슘으로 시멘트, 소독제, 석회 비료에 사용되고 일부는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탄산칼슘은 칼슘과 탄산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을 투입해서 탄산을 분리해내면 칼슘이 정제화되는 과정인데 이게 원료가 뭐야? 석회석이에요. 돌이에요. 광물이에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연산은 구연산을 작용시켜서 칼슘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합성이죠. 그 외에 인산을 넣느냐, 염화, 어떤 그 초산을 넣느냐, 글루콘산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석회석을 분리해내는, 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칼슘제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칼슘, 구연산칼슘, 초산칼슘 이런 거 다 합성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천연칼슘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해조칼슘인데 칼슘 함량이 높은 해조류를 청정해역에서 채취해서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하고 분쇄 과정을 거쳐서 알약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미세 조류유래이기 때문에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비교적 잘 된다. 칼슘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비교적 이것은 미세 조류에 퇴적화된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실제.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거 뼈 약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충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합성 칼슘은 원료가 무기 물질이고 화학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순도는 높지만 가격은 싸고 소화 흡수가 어렵다.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천연칼슘으로 굴껍데기, 어패류, 해조류가 대표적인데 소뼈 칼슘은 예전에 썼으나 지금은 안 쓴다. 특히 해조류는 북극해 같은 행청정에서 채취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채취하는 칼슘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그 원료를 어디서 오는지. 자, 철분. 아시죠? 철분 잘 아시니까 헤모글로빈 생성하고 면역 기능, 에너지 생산. 그래서 철분 부족하면 뭐예요? 피 많이 흘리면 생리 많이 하고 피 보충이 안 되면 철분 부족해서 빈혈이 온다면서요. 아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아연. 여러분들 인체 내에 3,000개가 넘는 효소가 존재하는데 아연이 그 중에서 300개 이상 효소 활성에 관여한다.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 많이 부족한 게 칼슘이 많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아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게. 이 아연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가공식품 많이 먹잖아요.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아연이 결핍돼요. 칼슘이 결핍되듯이. 그래서 이제 아연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당뇨에 잘 걸려요. 인슐린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인슐린 잘 못 만들어내니까. 또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도 잘 못하고 술 분해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연 부족하죠. 과자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아연 부족하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는 사람 아연 부족하죠.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거예요. 아연이 부족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척혈구가 많이 깨져요. 그리고 호르몬 생성에 아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또 써 있잖아요.
간의 재생과 해독에도 뭐가 필요하다고? 아연. 그러면 아연이 부족하면 간도 맛이 가네. 그죠? 술 좋아하면 아연도 부족하겠네. 간을 못 살게 굴면 아연이 부족하겠네. 이거 연계가 되시죠? 지방간이 있는 사람 아연 부족하겠네. 간경화 있는 사람 아연 부족하겠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추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연은 간세포의 재생과 분열을 촉진한다. 그러면 간만 가진 사람 아연으로 고쳐요. 응? 밀크티슬로도 고치지만. 그리고 당뇨도 아연 부족해서 생긴 경우도 많다. 의외로 그래요. 아연 면역 기능에도 중요하고 감염 예방 상처 치유에도 중요하고 콜라겐 합성에도 중요하고 망막 생식 기능에도 중요하고 전립선 고환 이런 거에도 중요하고 임신할 때도 중요하고 그죠? 아연 진짜 많이 필요해요. 셀레늄은 대표적인 미량 원소인데 항산화 적용에서 최고봉이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특히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 이런 항산화 효소의 활성 중심으로 작용해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래서 해독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금속 독성 같은 것들 중금속 배출할 때 셀레늄 필요하죠. 그래서 심장 안 좋은 사람들 왜냐하면 셀레늄이 항산화가 필요한데 항산화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세포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포가 일을 많이 하는 세포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세포,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세포가 심장과 간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간은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1000개 이상 들어가 있어. 그럼 다 그게 산소를 뿜어서 활성산소 많이 내니까 심장과 간 안 좋은 사람은 셀레늄 필수로 넣어야죠. 그죠?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셀레늄 부족하다 그러면 암 잘 걸려요. 그래서 암 환자들 항암요법에 셀레늄 많이 씁니다. 영양소상에서 결핍 상태가 셀레늄이 고갈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 항산화 잘 못했네. 그럼 암 중병 환자일 가능성이 커요. 칼륨은 육지에서 나는 생물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칼륨. 해양에서 많이 나오는 해조류 생선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요. 소금 많이 들어가 있죠. 육지에서 생성되는 것들은 칼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칼륨도 중요하죠. 근육이나 신경장 전달이나 혈압 관리에 중요하죠. 아이고. 체액 유지하는 거, 칼슘도 더불어서 칼륨과 또 칼슘이 또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죠. 칼륨이 늘어나면 나트륨이 줄고 나트륨이 늘어나면 칼륨을 밀어내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도 칼륨을 먹는 사람들은 소금이 많이 흡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먹어줘야 돼. 이제 그래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체액 유지하고 신경기능, 혈압, 뼈 이런 것들에 칼륨은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음식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스턴트로. 그건 칼륨 부족할 수 있어요. 미네랄의 종류와 주요 기능 요약합니다. 네, 미네랄, 칼슘, 뼈, 치아, 신경전달, 근육수축, 혈액응고. 그래서 혈액, 혈관, 뼈 다 작용한다 그랬죠. 뼈 건강에 작용하고 칼륨, 혈압, 혈액, 혈압 이런 데 작용하고 나트륨, 체액, 수분경, 또 혈압 이런 쪽에 마그네슘, 유황, 염소 이런 것들이 다량 미네랄이고 미량 미네랄 중에서 철분, 아연 아까 설명드렸죠. 아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장할 때도 아연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잘 안 돼서 아연 부족하면 성장 잘 안 되죠. 구리 부족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요. 혈관이 굳어요. 셀레늄 아까 얘기했죠. 망간, 몰리브덴, 크롬, 코발트, 요오드. 이 요오드는 해산물에 많이 있어요. 이게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죠. 이 원료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요오드와 칼슘, 셀레늄 이런 것들이 갑상선 호르몬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해산물 먹으면 요오드 많이 보충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단백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들은 뭐 여러분들 미네랄이 골고루 다 부족한다 그러면 더블 X 같은 것들, 철분 부족하다 그러면 철분 아이언 폴릭, 아연 부족하다 판토블렌드 더블 X, 구리 셀레늄, 팔셀레늄이 나머지는 전부 더블 X에 들어가 있죠. 다량 미네랄 칼슘 아시죠? 뭐 칼륨은 그냥 음식 먹으면 되고 현미식 해서 먹으면 되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채소, 과일 같은 것들, 바나나 이런 것들에 칼륨 많이 있어요. 근데 바나나는 이게 수입이기 때문에 농약 엄청나게 쳐대거든요. 그러니까 잘 골라서 먹어야 돼요. 유기농으로 가급적. 수입 과일은 다 그래요. 제철 과일이 차라리 낫습니다. 사과도 칼륨 많이 있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유황, 염소 이런 것들 해서 마그네슘 여러분 잘 아시죠? 나트륨 소금 먹으면 되고 천일염. 단백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더불어서 열을 내는 영양소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축적이 안 되죠. 축적이 되려면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죠. 지방은 지방으로 저장되죠. 단백질. 근데 단백질은 쓰임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단백질이고 혈액도 뼈도 근육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심지어 호르몬, 피에도 전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잘 공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 이 단백질을 먹을 때 뭐 이제 근육을 합성한다 뭐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한 50% 정도 흡수된다 그래요. 50% 흡수 못하는 거야. 아까 미네랄은 2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대로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흡수된 게 50%. 그 중에서 10% 정도만 근육의 합성에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려면 이걸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육 성장과 유지, 단백질은 또 조직을 복구와 근육, 피부, 머리카락이 원료가 다 단백질이에요. 세포 성장 및 복구 다 단백질이에요. 효소 활성화시킬 때 단백질이 효소로 작용해서 소화효소, 대사효소 뭐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호르몬 생성,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이에요. 피의 원료도 단백질이에요. 호르몬은 단백질과 지방산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투적으로 얘기하면 호르몬 쪽에 병이 걸렸다. 단백질과 오메가3 이런 조합을 먹어야 되고 항체를 생성한다. 면역 기능 떨어졌을 때 단백질, 에너지 공급 단백질. 과일 먹으면 죽어야 돼.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을 녹인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를 쓸 때 지방을 녹여서 못 쓴다 그랬죠. 지방을 녹이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단백질 근육을 분해해서 이제 에너지로 급한 대로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해야 근육이 녹아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체중 관리할 때도 단백질을 먹으면 체중이 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단백질을 잘 먹어서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면 좋은 아미노산들이 작용해서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몸무게를 적당하게 만들어줘요. 오히려.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체중이 과잉되는 게 아니라 살찐 사람들은 이렇게 줄여준다. 대신 근육은 유지하고 지방을 녹여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요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에 대한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프로틴. 성인의 신체를 구성하는 약 60조 개 세포 중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
단백질은 생명 유지를 위한 5대 기본 영양소이며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이기도 하다. 단백질은 신체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다. 혈액 중 산소를 이동시키는 헤모글로빈, 피부, 혈관, 관절 등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콜라겐,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의 주된 물질인 액틴과 미오신, 머릿결을 구성하는 케라틴과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 물질인 이뮤노글로불린을 생성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 단백질은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에서 출발한다. 신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총 20여 종이며 신체 합성 여부에 따라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진다. 아미노산의 조성과 양에 따라 단백질의 질이 결정되며 높은 영양가를 가지기 위해선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이 일정한 비율 이상 존재해야 한다.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해도 단 하나가 필요량보다 부족하면 단백질 전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불필수 아미노산도 체내의 소모량에 따라 체내 합성량이 부족해지면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야 한다. 각각의 아미노산은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어 신체를 구성한다. 신체를 구성하는 20여 가지 아미노산은 저마다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체 아미노산의 절반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발린, 아이소류신, 류신은 근육의 원료 물질로 활용되고 피로 극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자기관리와 이를 병행하는 2030 세대에게 이로운 영양소이며 특히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를 도와준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중장년에게도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다. 단백질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은 지방대사 촉진과 함께 손톱과 모발 건강을 돕고 연골과 인대를 구성하는 프롤린은 점점 기능이 떨어져가는 관절을 돕는 소중한 영양소다. 최근 현대인의 건강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면역. 단백질은 체내 면역 물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 불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은 NK세포의 활성화를 통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마찬가지로 불필수 아미노산인 세린은 항체 생성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단백질은 하루하루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다. 특히 라이신은 성장 호르몬의 구성물질과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단백질은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섭취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내 몸에 맞는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에는 열량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한 급원을 통해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단백질 급원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양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다.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 급원으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저하되고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과 재발률이 훨씬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건강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첫 번째 영양소, 단백질. 단백질은 내 몸을 만드는 그릇이라고 표현된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만 다른 영양소들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단백질을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영양소, 영양소의 기본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프로틴. 자, 단백질에 대해서 보셨어요. 근데 단백질을 떠올리라고 하면 대부분 고기, 우유, 또 유청 단백질 파우더를 떠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산, 기름을 많이 끼게 하죠. 그래서
혈관을 경화시킬 수가 있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고기 잘 먹는 사람들,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많이 사망한다. 혈관병에 걸려서.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또 요소, 요산 이런 부산물들이 발생해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요. 상대적으로.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도 동물성이죠. 이 우유에서 카제인을 분리하거나 치즈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을 얻는 게 유청 단백질인데, 이것도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의 품질은 아미노산 스코어로 구분이 돼요. 일부 이제 뭐 어디서는 이제 유청 단백질 좋아요. 아주 그 최고급 단백질 같은 경우는 비싸요. 그런 것들은 뭐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좋지 않아요. 어, 그 단백질의 품질은 아미노산 스코어로 결정이 되는데 아미노산 스코어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이게 단백질 품질의 상한선이 된다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85점 이상이 돼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 이상인 게 좋기는 하죠. 그죠? 100 이상 만드는 게.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100 이상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프로틴은 100 이상이죠. 아미노산 스코어가. 대신에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는 필수 아미노산만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근데 이제 뉴트라이트의 파이토프로틴은 불필수 아미노산까지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필수 아미노산 몸에서 만들어낸다 그랬죠.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못 만들어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파이토프로틴에는 불필수 아미노산까지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으면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부담이 적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10가지 정도, 어렸을 때는 10가지, 커서는 9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라이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단백질을 합성하고 칼슘 흡수 촉진하고 뭐 이런 콜라겐 형성하는데 리신이 필요하고,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리신이 많이 소모가 돼요. 트립토판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트립토판 소모가 좀 많아요. 페니랄라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멜라닌 합성 그러면 또 메티오닌, 트레오닌, 뭐 이소류신, 류신, 발린. 아까 이소류신, 류신, 발린 이러면 근육을 많이 써요. 한 50% 이상이 여기에 잡힌다고 얘기하는데 히스티딘, 아르기닌. 그래서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 또 면역 강화 이런 쪽에 쓰인다고 써 있죠. 히스티딘은 마찬가지.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을 종류별로 팔지 않잖아요. 그죠? 아미노산에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파이토프로틴을 먹으면 돼요. 파이토프로틴하고 녹차프로틴이 있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게 파이토프로틴이고 녹차프로틴은 흡수력이 좀 떨어져요. 맛있기는 좀 하죠. 밍밍하지 않고 약간 녹차 맛이 있고 약간 달콤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단백질 함량이나 흡수율 보면 파이토프로틴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파이토프로틴을 주로 권하고 대신 그걸 먹을 때 소금을 좀 섞어서 먹으시는 게 좋아요. 소금을, 천일염을 아니면 뭐 송화소금을 뿌려서 드시든가. 소금도 이게 되게 민감해요. 여러분들 합성소금 같은 경우는 그 산성이에요. 원래 소금은 알칼리예요. 알칼리가 높죠. 소금이. 근데 합성소금은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체액을 망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백질을 먹을 때는 골고루 먹는 게 좋고 그 아미노산의
그 기능들이 여기 뭐 단백질 합성하고 콜라겐 형성하고 지방 대사를 조절하고 간을 해독하고 여기 쭉 써 있잖아요. 또 에너지원이고 근육을 회복하고 면역세포를 생성 지원하고 인슐린 분비 촉진하고 근육 회복하고 히스타민 나오게 하고 감기 걸리면 뭐 이렇게 히스타민 해서 혈관 확장시키고 산염기 균형 유지하고 혈액이 산성화되면은 단백질을 먹으면 되겠네.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 아르기닌 먹으면 되는데 단백질 먹으면 되겠네. 간에서 글루타티온 같은 거 생성 잘 못해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메티오닌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단백질 먹으면 되겠네. 여기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에 좀 이상이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럼 단백질 드세요. 이 아미노산이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근육을 생성하지, 혈액을 만들지, 호르몬 대사를 도와주지, 오장육부의 기능을 도와주지. 그게 기본적인 물질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회복돼요. 실제.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단백질을 먹으면 체지방도 분해하고 신경계도 유지가 되고 트립토판 같은 거 부족하면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불면증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거 많이 하면 우울증 생기잖아요. 세로토닌 원료, 멜라토닌 원료 이런 거 다 트립토판인데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단백질 충분하게 섭취하면 혈액부터 뼈부터 근육까지 다 좋아지니까 면역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시중에 양질의 단백질이 없어요. 동물성 단백질이지, 유청 단백질이지. 그래서 에필로그, 인체는 전체가 하나에 연결된 전체적인 유기체다. 한 군데가 고장나서 거기를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다. 연쇄적으로 전체 건강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눈 따로 보고 혀 따로 보고 귀 따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 따로 보고 이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이제 뭐 그 이론만 공부했다면 제가 이런 책을 쓰고 강의를 못했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건강 안 좋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습득했었던 것들, 또 책의 이론 내용, 실제 적용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과정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임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내용을 가급적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건강서적 내는 것도 이 문구 하나 출판사에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쓰는 것들을 많이 순화돼서 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제가 써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강의로 조금씩 이제 풀어내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책을 보시면 좋겠어요. 질병이나 이런 부분 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얘기 다 사실 못 썼어요. 그리고 오장육부를 간 따로, 신장 따로, 신장에 좋은 게 뭐예요? 간에 좋은 게 뭐예요? 뭐 눈에 좋은 게 뭐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보는데 대표적인 영양소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몸을 이렇게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총합적으로 보고 그런 오장육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혈액이나 호르몬이나 뭐 이런 기능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코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웰니스랩 활용하시죠? 웰니스랩 잘 활용되던가요? 좀 더 숙지는 돼야 되지만 실제 거기서 나온 레포트만 이렇게 제시해서는 상대방이 식품을 먹지를 않아요. 그죠? 이런 오장육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코칭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공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영양소는 피의 재료예요. 우리 몸의 재료이기도 하고, 에너지의 원료이기도 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힘을 못 써요. 영양소가 없으면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인체는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오장 조직으로 되어 있고 조직이 구성이 돼서 오장육부를 결성하고 우리 인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작동은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료가 영양소예요. 그리고 그걸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를 활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거나 잘못 공급되면 소화 흡수 못하고
대사 잘 안 되고 해독 못하고 면역 같은 걸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소화흡수, 대사, 해독, 면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면 저런 것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알고 잘 흡수되는 영양소를 찾아서 적당하게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적게 먹어도 효과가 없겠죠. 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부족한 것들이 오랫동안 됐으면 그걸 채워서 돼줘야 정상 가동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위를 잘 못 잡아서 치유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여튼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알고 잘 흡수되는 영양소를 찾아내는 게 경험이나 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시하면서 실력이 늘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양은 인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료다. 다시 한번 영양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서 질병으로 골골하는 인생을 살고 또 병치를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인체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는 영양을 잘 알고 양질의 영양소를 찾아서 집어넣을 줄 알아야죠. 그걸 알면 인체를 고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수명을 충분히 누리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고 또 주변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 방건강인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건강 전문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Q&A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사항 일단 올려주시고